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리를 위해서 일단 민법에서 배우시지만 분묘기득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신 거고요. 396페이지에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의 설치와 관리 주체에 따라서 묘지를 3분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설묘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설묘지입니다. 이렇게 장사법은 묘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로 3분을 하고 장사법은 아예 출발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현충묘지 같은 것은 국립묘지 관리령에 의해서 별도 관리가 될 것이고 장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묘지는 시도나 시군구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설묘지와 사인이 설치 관리하는 사설묘지만 일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설묘지는 그 형태에 따라서 다시 4분하는데 네 가지 사설묘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개인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개인묘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치했었던 여기 설치했었던 분묘처럼 어느 한 기의 분묘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분묘를 개인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묘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족묘지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들을 대상으로 구역을 정해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가족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중 및 문중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명칭으로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죠. 동일한 종원을 대상으로 어느 종중이나 문중이 청주, 한시, 안동, 권시 이렇게 그 종중이나 문중이 구역을 정해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종중 및 문중묘지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법인묘지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 묘지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역을 정해서 묘역을 조성하는 것을 법인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묘지는 네 가지의 사설묘지가 있다는 거,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그리고 법인묘지 이렇게 네 가지로 사설묘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된대요. 설치하고 나서 30일 안에. 근데 나머지 사설묘지들,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미리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야만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묘지만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근데 이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규정을 한 것은요. 장사법도 용어의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장이라 함은 시신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화장이라 함은 시신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이런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장사법은 매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매장 신고를. 그런데 개인 묘지는 매장을 한 날이 그 묘지가 설치된 날이죠. 그러니까 매장 신고 기간과 궤를 같이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 출제될 내용은 아닌데 매장도 아무 때나 매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법 규정에 따르면 매장할 자가 사망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또 장사법이 두고 있긴 해요. 바로 못 묻어요. 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하루는 두고 보라는 거죠.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노 부부가 그 고층 아파트 고층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 입관을 하기 위해서 뭐 관이 올라가서 할머니를 이제 입관을 해서 이렇게 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길이가 짧잖아요. 그렇다고 관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인부들이 들고 이렇게 비상계단을 타라서 빙글빙글 돌아 내려오는데 이 관이 기니까 돌면서 이쪽 저쪽 모퉁이에 쿵쿵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할머니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깨어나셨으니까 나오셔야지. 그래서 나오셔서 얼마를 더 사시다가 또 할머니가 심장박동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이 올라가서 할머니를 입관을 하고 이제 관을 들고 인부들이 이제 비상계단으로 빙글빙글 내려오는데 요번에 할아버지가 직접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안 부딪히게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부인 관이니까 깨질까봐 걱정돼서 그랬나 보죠. 그래서 하여튼 24시간 지나야 뭐 매장할 수 있다는데 매장 신고가 30일이네요. 그래서 설치 후 30일의 신고, 나머지는 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사법은요, 분묘기지권의 발생과 행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호화분묘가 난립되는 것을 억제할 목적을 가지고 면적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면적은요, 일기당의 면적도 제한이 있고요, 전체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먼저 일기당의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개인 묘지의 경우는요. 그리고 나머지 사설 묘지들이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죠. 이거는 다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는데 단 합장되는 분묘일 경우라면 합장 분묘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문이 우리 중개실무편에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일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합장되는 분묘라면 15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개인묘지는 얼마요? 30제곱미터까지 허용해 준답니다. 자, 그거는 일기당의 면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인데요. 개인묘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기의 분묘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분묘가 개인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묘지는 전체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가족묘지는요.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구역을 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친족관계, 한 가족, 많아봐야 대가족이라고 하더라도 7, 8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당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근데 종중이나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별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중이나 문중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중이나 문중묘지는 그 단위를 한 단위 더 올리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묘지는요, 군소법인묘지가 난립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묘지를 조성할 때는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전체 면적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나머지 사설묘지들은 다 이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법인묘지는 전체 면적은 하한선을 제한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개인묘지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묘지는 일기당 면적이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그 전체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과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자,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30제곱미터까지는 괜찮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입법상 표현만 달리했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봐야 될 게, 아까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특수한 형태의 물권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했죠.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봉분과 상석과 비석과 같은 시설물은 물론이고 그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디에도 주위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장사법이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묘지라면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30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봉분과 상석과 비석의 이 설치물의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 면적의 합이 그렇다는 겁니까? 이 판례입니다. 대부분 판례예요. 장사법이 개인묘지라면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잖아요.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하래죠. 그게 봉분과 상석과 비석과 같은 시설 물의 면적을 그렇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 면적의 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30제곱미터가 노란 네모예요, 하얀 네모예요? 노란 네모, 하얀 네모. 아, 여길 잘 보세요. 노란 네모, 하얀 네모. 네, 노란 네모 말한다는 거예요. 노란 네모를. 그러니까 장사법이 주위 공지 면적까지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거고 시설 물의 면적이 그렇다고요. 시설물이. 그러니까 장사법이 제한하는 면적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다. OX? X입니다. X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그 시설물뿐만 아니라 주위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공지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미치는 거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은요, 이미 설치된 분묘 자체를 수호봉제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주위 공지 내라고 해서 여기다가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한다거나 기존의 분묘에 쌍분이든 심지어 단분의 형태로든 합장할 수는 없어요. 설치된 분묘 자체를 수호봉제사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범위는 주위 공지 면적도 포함이 됩니다만, 장사법이 제한하는 면적은 공지 면적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고 시설물 자체의 면적을 이 면적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제한을 가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면상으로 면적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봉분을 조성할 때 이 봉분의 높이 있잖아요. 이 봉분의 높이는 1m를 초과할 수가 없답니다. 높이가. 평분일 경우에는 반이에요. 50cm를 초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묘를 설치할 때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는데 언제든 도발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중개실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인데 399페이지에 보시면 묘지 설치의 거리의 제한인데요.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의 경우에는 도로, 철도, 하천이나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동네, 마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학교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뭐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거, 그걸로부터는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고,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이나 예정지역으로부터는 300m, 그 다음에 인가 밀집 지역이나 다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된답니다. 다시, 개인 묘지와 가족 묘지는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는
200m. 그 다음에 인가나 다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물로부터는 300m. 그 다음에 종중문중묘지나 법인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이나 예정지역으로부터는 300m. 인가 밀집지역이나 다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학교, 마을회관 등으로부터는 500m입니다. 200m, 300m, 300m, 500m 거리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는데요. 임야가 중개 대상물일 때 분묘를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임야를 매수하고도 이 거리 제한 때문에 분묘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임야 매수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무상 관련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묘지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이거는 뭐 완벽 안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은데 국토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무조건 묘지 설치 금지예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서는 제한되는 일부 지역 설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들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왜 묘지 설치를 제한할까요? 네, 전에 저 팔당 상수원 위에 있는 공원 묘지가 태풍 때 유실돼서 수백 기가 다 쓸려 내려갔어요. 서울 시민이 그물을 먹는데 그 수백 기가 쓸어 들어갔으니 무슨 뭐 사골 국물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묘지 설치 제한. 근데 뭐 이런 세부적인 지역들까지도 문제가 나오는 건 조금 뭐 범위를 벗어나지만 눈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해서 묘지는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사전에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만일 묘지의 사전 매매가 허용된다면 또 명당 자리만 싹 사재기하는 사람들 생기겠죠. 부잣집 어르신 돌아가시면 프리미엄 확 붙여서 팔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70세 이상인 분이 자기가 사후에 사용할 묘지 미리 구입하는 거 70세 이상인 경우에 예외 인정한답니다. 그 다음에 뇌사자의 분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민법은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 능력의 시기가 언제예요? 네, 출생하였을 때 권리 능력이 생기죠. 근데 그게 언젠데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두꺼운 민법책에 보면 그게 언제냐에 대해서도 학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출설이 있어요. 민법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 노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독립호흡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리 능력의 종기는 언제예요? 사망을 하였을 때죠. 근데 사망이 그러면 언제냐? 법에서 말하는 사망이 언제냐? 이것도 민법에 학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뇌사설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민법은 심장박동 종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장박동이 영구히 정지하는 순간 법에서는 권리 능력의 종기를 맞게 된다고 법에서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회생한 경우가 없죠. 근데 뇌사 상태에 있는 분도 십자가 뛰고 있잖아요. 권리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특례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사자를 위해서 분묘를 사는 건 아직 생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도 묘지 사전 매매할 수 있다. 또 질병 등 뭐 예병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몇 가지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면적은 언급을 드렸고요. 9번에 설치 기간인데, 이게 분묘는 설치 기간이 분묘는 30년간만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 장사법은. 분묘는 장사법 시행된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들은
30년간만 존재할 수 있고 요 30년의 기간이 차면요. 그 후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 처리하고 시설물과 설치물은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자꾸 늘어만 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30년간만 존재할 수 있는데 1회에 한해서 30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30년의 기간이 다 차갔는데요. 더 수호봉제사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연장 신청의 기회까지 사용한다면 분묘는 장사법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얼마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년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찬다면 이제는 예외 없이 그 후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 처리하고 시설물 설치물은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묘 존치 기간을 원칙을 30년, 연장해서 30년 플러스, 그래서 60년이면 충분한 기간입니까? 좀 더 줘야 될까요? 60년이면 충분하죠.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조실 부모를 해서 2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20살부터 수호봉제사를 시작해서도요. 30, 40, 50 한 번 연장 신청하면 60, 70, 80 이제 자기가 수호봉제사 받으러 가야 될 판에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0년인데 한 번 더 연장해 주겠다. 근데 문제가 또 여기서 이것도 좀 지엽적이긴 한데요. 아까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일기당 면적이 얼마라고요? 일기당 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합장인 분묘라면 얼마까지? 15제곱미터까지 허용해 준다는데 합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생전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가 동일한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가 합장 분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장되는 분묘는 그들이 생전에 무슨 관계였어요? 부부 관계였었던 거잖아요. 부부 관계였었죠. 근데 부부가 한날 한시에 혼인합니까? 아니라고요? 틀릴 걸 틀려야지 지금. 부부가 한날 한시에 혼인하나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한날 한시에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데 한날 한시에 갑니까? 네, 가는 건 각각이잖아요. 가는 건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법자가 고민에 빠진 것이 예를 들어서요. 분묘가 30년간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9년을 할머니가 더 사셨어요. 29년을. 애들 키우면서 29년을 독수 공방하면서 사시다가 29년 만에 돌아가셔서 이제 원래는 이 분묘에 할아버지 혼자 이렇게 매장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9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곁에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묘 설치된 지 얼마 됐어요? 29년 됐어요. 그럼 이제 1년 후에는 화장하거나 납골해야죠. 그건 할아버지 얘기지. 할머니 이제 막 들어가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요. 합장되는 분묘는 자동차 거리계 왜 쿵 누르면 0 되잖아요. 합장하는 날 0이 되는 겁니다. 합장하는 날로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해서 30년 기간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편해서 2000년 초반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화장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매장 문화가 너무 환경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장사법을 제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후 한 2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화장 문화가 아주 대폭적으로 보편화되었죠. 지금은 웬만하면 화장을 합니다. 웬만하면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도요. 사실 화장을 해서 골분을 납골당이나 이런 봉안당 건립해서 세우고 하면 이것도 많은 환경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법이 개정하면서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은요, 골분을, 뼈가루를 화초나 잔디나 나무 밑에 묻어서 그냥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어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이 자연장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신문에서 봤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훨씬 법이 더 엄격하죠.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매장을 금지한답니다. 그 땅이 넓은데도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강제를 한대요, 중국에서는. 근데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매장을 해야만 뭐 사후에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화장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법에서는 매장을 금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뉴스를 보니까 중국 광둥성에 사는 어떤 황씨 성을 가진 부자가 죽었대요. 근데 이 부자가 죽으면서 나 화장하지 마라, 매장해달라 이렇게 가족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화장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족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화장을 한 시신을 구한 겁니다. 화장을 할 시신을 구했는데 중국의 어떤 사람이 그 화장을 할 시신을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신을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 광둥성 루펑시에 사는 샤오런이라는 사람, 그 당시 36살이었었다는데 이 사람을 독주를 먹여서 기절을 시켜가지고 그냥 관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박아서 이 사람을 갖다가 줘서 그 부자 대신 이 사람을 화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걸려서 지난주간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뭐 아주 황당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지? 예. 그래서 매장의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자연장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하되 개인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보통 대부분 자연장은 어떤 방식이에요? 수목장이죠. 예, 수목장과 관련한 근거 규정들도 두고 있다 하는 것도 또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부동산 판매 활동인데 한 20수년 전에 문제가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 20년간 문제 안 나왔다고 했죠. 개념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이다의 원리, 셀링 포인트의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보시면 되고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 부분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423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아마 공시법 시간에도 이거 공부하실 겁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이런 법들과는 달리 민사특별법이라고 하지 않고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이라는 게 아니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 등을 실현하는 구체적 절차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일컬어서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등기 신청 의무 규정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 검인 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도 말하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대죠. 그 등기 신청의 규정을 부특법이 민법의 부속법률로서 담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다 60일 이내에 해야 된답니다. 단 언제부터 60일이냐가 이제 각기 다른데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고요.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보존 등기 신청도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미등기로 계약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렇지 않아서 미등기로 계약했다면 그때는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제 중개 실무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3조 1항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검인제도입니다. 검인제도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을 그대로 분설해 보면 이런 규정이에요. 부특법 3조 1항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면 그때 그 계약서 등에다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후에 검인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증명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이 계약이라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는 게 민법 규정이죠.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 신청을 해야죠.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계약이라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뭐예요? 계약서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 가지고 그냥 등기소 오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계약서에다가 뭐요? 검인도장을 받고 검인도장 찍혀 있는 계약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와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특법 규정만 놓고 나서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계약인데도 그 계약서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검인도장 안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들어오면 관할 등기소회장은 각하할 거라는 거죠. 요건 불비로 각하합니다. 이전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거래 규제 성격까지 담고 있는 제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검인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요. 그러면 검인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먼저 정리를 한다면 검인 제도가 더 극명하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검인받으라고 했어요. 원인이 무엇일 때? 계약일 때. 그럼 이 말을 반대해서 가면 비록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원인이 계약이 아니었다면 검인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는 거 검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죠. 그러나 원인이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용 수용으로 인해서도 수용으로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나 원인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될 게 그러면 검인을 받는다면 어디에다가 검인을 받으라고요? 예,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미리 여기 등자를 써놨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말고도 검인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제가 등자를 썼겠죠. 원칙은 원인이 계약일 때 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는 것인데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일 경우라면 그 판결서나 조서
정본에도 거민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무엇일 때? 계약일 때 거민을 받는 것이지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일 경우에는 판결서, 조서, 정본에도 거민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공부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가 유상의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인데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로 취득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아까 보셨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법상의 공매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3회 이상 유찰되어야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가 확정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가 계약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 왜 판결은 판사가 선고하여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느냐? 형사소송과는 달리요. 민사소송은요. 얼마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의 소유권 이전의 계약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토지 매도인과 토지 매수인이 만나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봐야 불허가 처분 나올 거 뻔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러는 거죠. 매수인한테. 저한테 소송을 거세요. 제가 저한테 불리한 증거 다 가포증으로 만들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거 가포증으로 준비서면 첨부 하셔가지고 소송을 거세요. 지가 지기로 작심하고 들어간 소송은 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도 토지거래허가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같은 취지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나 조서라면 판결서, 조서 어디에다가 정본에다가 거민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도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에요? 모든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잖아요. 그러나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거민 안 받습니다. 왜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거민 받으랬잖아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거민 받으니까 부동산 아니면 거민의 대상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들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법정중개 대상물입니까? 그렇다고 배웠죠. 그러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부동산인가요? 동산인가요?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목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임목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수목의 집단이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했을 때 그 등기된 수목의 집단만을 임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임목이 부동산입니까? 아니에요? 그 뭐예요? 동산이에요? 뭐예요? 임목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래잖아요. 누가? 임목법이 그랬잖아요.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한다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고 했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부동산이냐? 부동산이래요. 누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를 각각 한 개의 부동산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아까 출발할 때 말했는데 민법의 부속법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그냥 민법상의 부동산으로만 한정하는 겁니다. 법 자체가 민법의 부속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중개대상물이고 그 근거법상 하나의 부동산이지만 부특법상 거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축물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러나 토지 저당권 설정계약 거민 안 받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거민을 안 받는다고요. 왜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일 때 거민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은 거민 안 받습니다. 자, 유상의 지상권 설정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긴 지상권도 아니고 뭐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 계약만 거민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이때 거민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거민이라고 하는 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 날인하는 과정에서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 사실을 포착하려고 만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거민받지 않아도 된대요. 이거 지금 중요한 차이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근데 거민은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이라면 거민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원래는요, 거민의 대상이 부특법상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부거법이 거민을 의제해 버렸기 때문에 거민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을 때 부거법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대요. 그리고 오늘 배우셨는데 뭐를 받았을 때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도 거민은 의제가 됩니다. 이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거민을 의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거민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은 거민의 대상이 된다고 부특법이 말했는데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이라는 게 현장 실무상 99%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근데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오늘도 말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 거래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심지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그랬죠. 자,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거민은 의제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2021년 4월 말 지금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인데 거민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거민은 의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이 매매 계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 교환이라고 하는 계약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근데 토지 건물 교환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합니까?
안 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와 공급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토지 건물 교환 계약은 거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도 계약이에요. 그럼 증여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거민은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앞에 토를 달았다면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그랬거나 쌍무계약을 원인으로 그랬다면 증여는 거민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유상, 무상, 쌍무, 편무 그런 말 없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면 거민 받으라고 하니까 교환계약도 증여계약도 지금 부특법상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민을 누구에게 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권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제가 등자를 써놨네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에도 계약서에 거민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등자를 썼겠죠. 이 등자는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주민센터장이 동장이잖아요. 읍면동장이 거민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읍면동장이 계약서에 거민도장 찍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읍면도장?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에요. 그러면 위임을 받았다면 토지교환계약서에 면장도장, 건물증여계약서에 주민센터장, 동장도장을 찍어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아니 어느 읍면동장이 위임받은 읍면동장인지 등기소장이 알아야 등기사무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부특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거민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우리 과목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뭐라고 출제되었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거민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기출문제 지문에. OX? 네, 그건 아니고요. 승인사, 그게 사전 승인사항이라면 시장이, 군수가 읍면동장한테 거민 권한 위임하고 싶으면 관할 등기소장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행정 업무가 바빠가지고요, 동장한테 거민 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등기소장이 고개 빠바주세요 안 됩니다.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승인은 아니고 위임할 거냐 말 거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알아서 할 건데 위임한 때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비교할 게 있어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권자는 무조건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죠. 그러면 어쨌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시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죠.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받은 사실을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한다고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권자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요. 지금 거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실은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해요. 근데 지난주 배우셨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성 검증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 네, 그거는 관할 세무관서회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일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보할 일이 있어요.
이 세무서장, 등기소장 지문에서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거민을 신청하는데 거민 신청은요, 당사자 중 1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유의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도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거민 신청인의 지위가 있습니다만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민을 신청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뢰인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지 거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지 거민을 신청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민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 1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는 순간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있다가.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지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어쨌든 거민을 신청할 때는요,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원본 한 부는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도장 찍어서 신청인에게 돌려주겠죠. 그리고 사본 두 부를 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한 부는 거민도장 날인한 시군구청이 보관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부는 어디로? 아니요. 등기소는 이 원본 가지고 거민 신청한 사람이 등기 신청할 때 가져갈 거잖아요. 나머지 한 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관할 세무관서장한테 보내야죠. 그래야 이제 국세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원칙은 원본 한 부에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시군구를 달리하는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거민은 그 중에 어느 한 시군구에 가서만 받아도 되는데 그때는요, 추가된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의 사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요, 동대문구에 한 필지 토지입니다. 여기요, 서대문구에 한 필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금 두 필지의 토지죠. 근데 이 한 필지 토지하고 이 한 필지 토지가 상호 교환 계약이 체결이 되었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나요? 안 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와 공급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근데 교환도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 계약이니까 지금도 교환 계약이라면 거민은 받아야 되겠죠. 이때 거민을 어떻게 받아요? 동대문구 가서 받는다, 서대문구 가서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중에 한 군데서만 받으면 된다. 예, 둘 중에 한 군데서만 받으면 돼요. 어디 가서? 아무 데나, 가까운데, 가고 싶은데. 근데 이때는 동대문구로 가든 서대문구로 가든 한 군데서만 거민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는 거민 신청할 때 원본 한 부에 사본 몇 부? 세 부를 내라는 거죠. 자, 동대문구청으로 갈 때도요, 사본 세 부를 내야 한 부는 동대문구청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고 나머지 한 부는 서대문구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 추가된 사본이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민 신청하는 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부특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6가지예요. 당사자,
두 번째는 목적 부동산, 세 번째는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 대금과 지급 일자, 평가액, 정산액, 그 차액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여섯 번째는 조건과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입니다. 거민 신청하는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 6가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거민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그랬죠? 부특법상 거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민 신청하는 계약서에 부특법이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냥 거민도장 찍어줘야 돼요. 진짜로 이 금액으로 거래한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볼 자격도 없다는 거죠. 부특법상 거민권자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 누구예요? 그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누락 없고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가 들어오면 신고 필증 무조건 줘야 돼요? 오늘도 말했는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누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다시 말해 실질적 심사를 해서 실거래 가격대로 신고했다는 확인이 있을 때 신고 확인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끝냈어야 돼요? 이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끝냈어야 되니까 당연히 부거법이 이 신고했으면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하고 결국 처리권자도 동일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거민도장 왜 잘하다 마지막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거민을 의지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까지 내용 보셨고,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에서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절차인데요. 요 개별적 중개실무편 다음 주에 정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 과정 할 겁니다. 다음 주 한 주는 더 기본서 가지고 오시죠.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느라고 한 주 더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